20세기 초 영국에서 만들어진 집단 프리메이슨. 대외적으로는 박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친목단체지만 많은 이들은 이 프리메이슨을 두고 전 세계 엘리트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모인 비밀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된 사람들만 해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 모차르트, 나폴레옹 황제, 윈스턴 처칠 총리, 메가더 장군, 빌 클린턴 대통령 등이 있고요. 많이도 있다. 자, 그런데 오늘 프리메이슨 음모론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북한! 설마 북한도? 북한에서도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된 이가 있으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인데요.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프리메이슨이라고요? 자, 음모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0년대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에 프리메이슨에 입문했다는데요. 아 실제로? 자, 그들이 그 근거로 그가 평소에 자주 취하는 포즈를 지목했습니다. 뭔데요? 오른쪽 손을 왼쪽 겉옷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저 있잖아요. 손실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많이 하긴 했다 저 포즈를. 그러네. 자, 저 포즈가 프리메이슨 멤버들 사이에서 서로의 신분을 비밀스럽게 주고받을 때 사용하던 일명 숨은 손 제스처다. 진짜? 자, 이 숨은 손은 나폴레옹 황제,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 어머머머머. 소련의 성장 스탈린 등 어머머머.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제스처인데요. 진짜 다 저러고 있어. 자, 그런데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머머머. 사실 북한 자체가 프리메이슨 아닐까요? 프리메이슨은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를 숭배하며 호루스의 왼쪽 눈인 전시안을 심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자 최대 명절을 태양절로 부르는 걸 두고 북한 역시 프리메이슨의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프리메이슨의 심볼인 전시안을 북한 건물 곳곳에 새겨놓고 어머. 스스로 프리메이슨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저 되게 조작 같아. 아니 조작이 아니라 저거 이때잖아 저거. 저 실제야? 되게 합성 아닙니다. 어머머머머머.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이게 점점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 전 세계 곳곳, 심지어 북한에도 손길이 뻗쳐 있다는 프리메이슨.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9년 5월 말 스위스의 소도시 몽테르의 한 호텔에 전 세계 130여 명의 거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 올해로 67번째를 맞은 빌더버그 회의 때문인데요. 네덜란드의 우스터비게에 있는 빌더버그 호텔에서 처음 모임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 빌더버그라 이름 붙여졌고요. 이 회의는 주로 유럽, 북미의 정재계 주요 인물 100여 명이 모여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일부 음모론자들이 빌더버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권력. 오. 빌더버그는 전 세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죠. 바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킹메이커 집단이라는 것. 1991년 당시 미국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2년 뒤인 1993년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당시 변호사였던 버넌 조던이 빌더버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 덕분이었다고 하고요. 1993년 영국 토니 블레어 의원이 회의 참석 후 1994년 노동당 최연소 당수를 거쳐 총리가 된 점,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도 2005년에 회의에 초청된 뒤 같은 해 정권을 잡은 점.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빌더버그 회의를 거쳤다는 사실이죠. 이 빌더버그 클럽의 수상한 베일은 더 있습니다. 빌더버그 회의는 그들만의 철저한 비밀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경제, 기후 문제, 테러, 핵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발설 금지. 약 10여 년 넘게 빌더버그를 추적했다는 스페인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에스툴린의 말에 따르면요. 매년 한적한 소도시의 호텔을 통째로 임대해서 비밀리에 회의가 진행되고 호텔 주변은 경호원들이 철옹성처럼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나 철통보안인지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모 호텔에서 열린 회담 기간엔 무려 3m짜리 이중 철조망이 쳐질 정도였다고. 이야. 한편 이런 논란들이 거세지자 빌더버거 측은 2000년대 초부터는 참석자 명단과 회의 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한 회의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의 추측과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러네.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의 비밀 회의. 그 실체는 정말 우리는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정보일까요? 2017년 8월 21일 물라카 해협을 항해 중이던 미국 해군의 함정 존 S 맥케인 구축함. 이 맥케인 함은요, 현존하는 함정 가운데 가장 방어력이 뛰어나 일명 신의 방패로 불리는 함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한 맥케인함. 바로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국가 라이베리아의 3만 톤급 유조선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아시아 해상에서 민간 선박과 충돌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맥케인함 충돌 사고 발생 2달 전, 또 다른 미 해군 함정 피츠제럴드함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민간선과 부딪힌 사고 등 2017년 들어서만 무려 4번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맥케인함 충돌 사고 이후 스멀스멀 피어오른 주장들. 이 충돌 사고에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맥케인함 조타 장치에서 이상 현상이 발견됐는데 충돌 직후엔 다시 복구됐습니다. 무슨 이상 현상이 있었길래? 아니 기본적으로 군함이면 레이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그거를 파악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첨단 장비를 갖춘 배가 민간 유조선을 충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미국 유명 뉴스 채널에서도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미 해군 사고 당시 함정의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가 해커의 공격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때 배후로 지목된 건 이거 궁금하다. 중국과 북한이었습니다. 한편 소문뿐 아니라 언론 매체에서까지 해킹 음모론을 펼치자 미 해군은 전 세계 해상에서 작전 중인 모든 자국 함정에 일시 작전 활동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도 공식 성명을 발표. 해군은 레이더 전파 교란과 사이버 교란 등 모든 가능성을 점검할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중국 해킹이라고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중국 측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 언론의 해킹 주장에 대해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미군이 해킹을 막지 못한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미국의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음모론이 국가 간 정치 문제까지 번지려던 중 2018년 3월 싱가포르 교통부 산하 교통안전조사국에서 맥케인함 충돌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사고 원인은 미 해군 승조원이 조타 변동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좀 허무한데요? 다행히 함정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 중국의 억울한 해킹 음모론이 불식됐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음모론으로 인해 일촉즉발, 전원이 감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2019년 5월 12일,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호르무즈 해협.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폭발음과 함께 4척의 유조선이 피격. 어머나.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13일 새벽, 노르웨이와 일본 국적의 유조선 2척에서 역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 이건 또 뭐죠? 야 이건 완전 타깃인데요? 그러니까. 유조선이? 그렇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한 달 뒤 6월 13일에 열린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한 의미심장한 발표. 이번 유조선 공격에 대한 책임은 이란에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배후로 지목한 이유. 이란이 2015년 방산 전시회에서 첨단 무기라며 공개한 기뢰가 피격당한 유조선 선체에 부착된 폭발물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입장을 취했나요? 역시나 미국의 의심에 이란 외무부는 중동 해상 안보를 해치려는 세력들의 음모에 대해 절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라며 유조선 피격 사건 연루에 대해 일축했고요. 오히려
미국의 자작극의 가능성을 제기한 이란. 야, 자작극까지. 현재 서로 양측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음모론과 함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빠르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일 것입니다. 지난 4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 인류의 정말 엄청난 유산을 잃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예. 뉴스 보고. 그 말이 됩니까? 아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8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중세 고딕 양식의 대표적이자 인류의 문화유산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당국은 이 화재가 첨탑 개보수 도중 실수로 일어난 화재라고 추측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근교의 소도시인 뇌슈르센의 시의원 필리페 카르센티가 미국 뉴스 방송과 전화 인터뷰 도중에 노트르담 화재는 9.11 테러와 같습니다. 프랑스판 9.11이에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테러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파리 시의원의 테러 발언 논란을 더 증폭시킨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극우파 미디어 인포워비의 창립자인 알렉스 존스가 노트르담 화재 방화범은 이슬람인일 것입니다. 근데 근거 없이 이런 말 하긴 너무 위험한 발언. 위험한 발언이죠. 뿐만 아니라 인포워비의 이용자인 폴 조셉은 아랍어 이름을 쓰는 SNS 이용자들이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언급하면서 웃는 얼굴의 이모티콘을 사용했다고 지적. 이거는 좀 네. 화재 사건인데. 실수로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해할 만한 여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두고 음모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화재 발생 2달 만인 지난 6월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밝힌 프랑스 검찰.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방화나 테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디에서도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더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근거 없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요. 2차 피해, 뭐 3차 피해 정말 수많은 그렇죠. 엄한 사람들만 더 피해를 보니까. 프랑스 사람 네. 중에 충분히 이슬람인도 많을 거거든요. 실물 없이 정보 형태로 남아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화폐. 그런데 2018년 캐나다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Q거래소에서 한순간에 무려 약 1,600억 원이 공중 분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Q거래소는 고객들의 가상화폐 대부분을 해킹에 안전한 오프라인 지갑, 콜드 월렛에 보관했습니다. 이 콜드 월렛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가상화폐를 입출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콜드 월렛의 비밀번호는 오직 단 한 사람, Q거래소의 대표 제럴드 코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 이 사람이 범인이네요. 저기 음모론인데. 여기 아, 이건 심증만 가지고. 너무 확실하잖아요.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그러던 중 Q거래소의 대표 제럴드 코튼은 고아원 설립을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 소식이 들려온 뭐야?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Q거래소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콜드 월렛의 비밀번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고객들이 예치한 약 1,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찾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어떡하냐. 진짜 어떻게? 그 피해 고객들의 수는 무려 11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제랄드 코튼 대표가 돈 빼돌리려고 수순 거 아니야? 갑자기 죽어? 신분위장해서 어딘가 잘 살고 있을걸? 제럴드 코튼 대표의 죽음을 둘러싸고 퍼진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을 더 증폭시킨 건 그가 인도 여행 전에 뜬금없이 유언장을 썼답니다. 갑자기? 자신의 자산 약 81억 원을 아내에게 상속하고 그중 약 8,500만 원은 자신의 반려견에게 남긴다는 꽤 상세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유언장을 쓴 지 불과 12일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유언장을 왜 썼지? 쿠웨이트에 사는 한 백만장자 부부가 필리핀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무참히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체를 냉장고에 은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공개한 끔찍한 살인 사건 용의자의 사진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아 근데 이게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터키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의도가 없이 했나 싶을 정도로 모자이크도 안 치고 말이에요, 저게. 이 초대형 오보는 놀랍게도 터키의 전형 메인 뉴스 프로그램
아나하베르에서 보도한 건데요. 무려 1분 40초간 이어진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띄워놓고 가사 도우미를 살해한 용의자이며 쿠웨이트에 사는 백만장자로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2018년 평창 세계 겨울 스포츠 대회 때 방한한 미국의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보내면서요. 인터폴 수배로 붙잡힌 킬러 커플이라고까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있었답니까? 이게 엄청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데요. 그렇죠.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방송 직후 터키 방송사에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무려 일주일이 지나서야 터키 방송사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요. 큰 실수를 저질러 사과합니다. 하지만 사과 방송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역효과가 나니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며 딸랑 사과 서한 한 통만 보냈을 뿐 정정 보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미안한데 그냥 이 정도로 끝내자. 뭐 거의 이런 것 같아요. 뭐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실수했다 쳐도 그 뒤에 그렇죠. 수습하는 과정이 너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태도가 정식으로 어이없네. 사과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뒤 외교부는 계속해서 터키 방송국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수차례 항의했고요. 거짓 뉴스가 보도된 지 무려 15일이나 지난 뒤 Güney Kore'ye ve ülkenin Cumhurbaşkanı Moon Jae-in'e bir özür borcumuz var. Bir haberimizde yanlışlıkla Sayın Cumhurbaşkanı'nın fotoğrafı kullanıldı. Hem kardeş ülke Güney Kore'nin Cumhurbaşkanı'ndan hem de Güney Kore halkından özür dileriz. 참 언론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모욕감을 사안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반인이 저렇게 살인범을 오인받아요. 여행 나가면 막 얼마나 무슨 그렇죠. 취급을 받겠어요. 그리고 뭐 저 뉴스만 봤던 사람은 그냥 낙인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내가 어떻게 되겠어. 2004년 중화권을 충격에 빠뜨린 한 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 팬들과 그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겨 비통했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은 중국의 대표 액션 스타 이연걸. 저때 당시에 막 화제였죠. 너무 뜨거웠죠. 예. 역시 우리 또 모르는 게 없는 오 기자입니다. 예. 네. 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남아시아 대지진. 인도네시아, 몰디브, 태국 등 무려 13개 나라에 약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 그런데 이연걸은 당시 몰디브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으로 그 역시 최악의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당시 중화권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이연걸 연락 두절, 세계적인 스타 이연걸 실종,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정말로 이연걸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라며 그의 실종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이연걸의 가족들. 당시 이연걸의 여동생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계속 오빠의 생사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족들까지 저 뉴스를 접하고 이제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한 거네요. 연락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 살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죠. 황비용이 그냥 안 죽죠. 쓰나미 따위는. 예, 쓰나미 따위는.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27일 이연걸은 매니저를 통해 겨우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는데요. 당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고 생사를 오가던 급박한 상황이라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하겠어. 하지만 이미 하루 동안 퍼진 사망 소식에 이미 그는 고인이 된 상태, 즉 헐.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때문에 이연걸의 팬들과 가족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이게 참 유명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기사를 좀 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원칙이죠. 이게 확인하고 목숨이 달려 있으면. 있는 문제인데. 2018년 9월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뒤덮인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그중에서도 큰 피해를 입은 팔루시 전체는 온통 흙더미에 묻혀 사망자가 무려 1,400여 명이나 됐고요. 아이고. 그곳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진과 쓰나미가 덮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곧 규모 8.1의 강진이 추가 발생할 거라는 비보가 퍼지자 아비규환 그 자체가 됐고요. 아이고. 설상가상, 소푸탄 화산까지 분화, 거대한 화산재가 거리를 덮치고 용암이 흐르는 영상까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것도 가짜는 아니겠지? 이 긴급 뉴스들은 알고 보니
거짓 쓰나미였습니다. 저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뭐 늑대가 온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왜 자, 그런데 다행히도 현지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체포했는데요. 술라웨시 섬 서부에 거주하는 일당들로 거짓 뉴스를 유포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을 버리고 가면 이 귀중품을 훔치려고 그랬습니다. 라는 인면수심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물건 훔치려고? 아휴, 정말 인류애가 사라진다 진짜. 그것도 문제지만은 참 저걸 그냥 받아 쓰는 언론들도 진짜 문제네요.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라는 가짜뉴스. 그 싹은 반드시 잘라야 할 겁니다. 지난 2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공습을 주고받으며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죠. 한편 전 세계는 핵 보유국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자 핵 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떨었는데요. 그렇죠. 양쪽 나라 다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파키스탄에서 더 심각한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데요. 자, 지난 2016년 12월 당시 파키스탄의 국방장관이었던 카와자 모하마드 아시프가 자신의 짹짹이 계정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파키스탄에 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스라엘은 파키스탄 역시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 살벌하다요. 아니 근데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의문이 풀리기도 전에 다시 한 번 본인의 짹짹이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우리는 평화 속에서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이건 무슨 소리예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건 모두 가짜 뉴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모세 아얄론은 파키스탄이 시리아의 지상 병력을 파견할 경우 파키스탄을 핵 공격으로 파괴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보고 열받으신 거네. 네. 예. 자, 이후에 국민들은 아유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짜 뉴스도 구별 못하고 말이야 라고 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졌고요. 자, 그도 그럴 게 기사 속 모세 아얄론, 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으로 언급된 사람은 이미 사퇴를 한 전 장관의 이름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장관 경실감이 아닌가요? 이렇게 너무 경솔하게 행동한 거. 그렇죠. 경질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확인 결과 A 뉴스 사이트는 트래픽을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는 가짜 뉴스 사이트로 확인이 됐었던 거죠. 에휴, 자, 가짜 뉴스에 낚여 한순간에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고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운.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는 보도인데요. 뭐 이름도 뭐 계속 잘못 나오는 거예요? 김정운이 뭐야? 이 김정은이 사실은 처음에는 김정운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랬나요? 당시에 국내 일부 매체들도 북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운 사진 공개, 김정일 판박이, 김정은 최근 사진 공개 등 A방송 보도를 인용해서 기사화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방송으로부터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얼마 뒤 A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사과 방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확인 결과 이게 오보로 판명이 된 겁니다. 아, 이게 아니었던 거죠? 얼굴의 주인공을 잘못한 거죠. 뭐야? 자, 일본 A방송에서 보도한 김정운의 정체, 바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 얼마나 황당해. 그 사람 진짜 억울했겠다. 자, 그는 실제로 평소에 고 김정일 전 위원장과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것도 싫었을 텐데. 그래서 2008년 여름 한 농장에 놀러가 찍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이번에도 카페 회원들은 김정일 전 위원장과 닮았다면서 비교 사진을 장난 삼아서 누군가 함께 올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터넷에 떠돌게 된 사진을 A방송사는 그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단독 특종인 양 북한의 지도자의 얼굴이 공개됐다라며 방송에 내보낸 거죠. 한편 이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난 뒤 이 오보 소동의 최대 피해자인 이 배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어제 오후 한나절은 제가 살아온 40평생을 하루 만에 다 산 것 같다 라면서 심경글을 올렸는데,
하지만 이후 A 방송사에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요. 심지어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는 배 씨를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하겠다며 연락까지 했답니다. 어이가 없네 좀. 결국 배 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에 직장도 관두고 어머. 건강도 악화되며 수차례 입원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 어떻게? 특종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보도하는 언론. 하지만 당신들이 한 짓은 되돌릴 수 없는 인권 침해 그 자체. 키비, 슈에무비, 입생로비 등 수많은 브랜드를 거느린 세계 1위 규모의 화장품 기업이자 세계 여성 부호 1위. 개인 자산이 무려 약 44조 원으로 알려진 고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일어난 실제 스캔들입니다. 릴리안 베탕쿠르가 85세가 되던 지난 2007년 그녀의 딸 프랑수아즈 베탕쿠르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 재산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후견인 지정 소송을 제기한 아직 건데요. 살아 있는데도 살아계신데 이에 어머니 릴리안 베탕쿠르는 내 재산에 한 푼도 줄 수 없다 라면서 분노했고요. 딸이 자신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며 맞고소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거? 돈 욕심에 저 엄마를 뭐 치매한 자를 몰고 좀 뭐 하는 거예요, 저? 하지만 이 사건 중에 또 다른 비화들이 있었는데요. 1987년 25살 연하의 사진작가 프랑수아 마리 바니에게 상식을 초월한 거금을 증여하자 이를 알게 된 딸이 사진작가 바니에가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고소를 한 건데요. 이러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요? 아니, 얼마를 줬길래? 베탕크루가 바니에게 증여한 돈과 금도? 거기에 예술 작품을 모두 다 합치면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이 재판은 일명 베탕쿠르 사건으로 불리며 프랑스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박이다. 사진작가 바니에는 재판에서 베탕쿠르가 나의 예술을 후원해 준 것뿐입니다 라면서 모든 의혹을 부정했지만요. 수십 년 동안 베탕쿠르를 보필한 가사도우미, 집사, 간호사 줄줄이 증인으로 등장해서 바니에가 베탕쿠르를 자기 맘대로 주물렀다고 증언했고요. 아바타였네, 아바타. 거의 그렇게 실세네, 온 거죠. 실세. 네. 이후에 무려 8년간의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바니에는 그동안 받은 재산의 환수 명령과 함께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아마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건 본 것 같아요. 네, 스캔들 이후에 자택에서 칩거하던 베탕쿠르는 지난 9월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아유, 참. 그나마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이 좀 그래.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2015년 영국의 유명 대중지에서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합니다. 할리우드 정상급 남성 배우가 HIV 양성 판정을 받고도 옆색 행각을 지속해 할리우드가 공포에 떨고 있다. 이 사건은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건 뭔데 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세요? 찰리 아닙니까, 찰리? 우리에게는 영화 플래툰, 못 말리는 람보, 무서운 영화 5 등으로 이름을 알리며 전 세계 수많은 영화 팬을 보유한 중견 배우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는요.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여기저기서 난동을 일으켜 경찰서와 재활원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2008년엔 배우 브룩 밀러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바로 이듬해 폭행과 함께 살해 협박 편지까지 보낸 것이 알려져서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수 없는 사건 사고 중에 미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일이 터진 겁니다.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에이즈 파문. 자신이 HIV,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숱한 성매매 등으로 무분별한 성생활을 계속해온 건데요. 아이고, 정말 무책임하네요. 진짜 나쁜 거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입막음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년간 치밀하게 위험한 비밀을 감춰왔던 그는 미국 아침 뉴스쇼 투데이쇼에 출연해 전 부인들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들에게 내 상황을 모두 알렸고 피임 기구를 반드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주변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수년간 사귄 한 여성이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괴물이에요. 수천 명의 여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라면서 반격을 하고요.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성인 배우, 팬 등 약 10여 명의 여성들은 단체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너무 무책임하고 네. 일단 뭐 생활 자체만 봐도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너무 문란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이 파문을 두고 관계자들은
유엔보다 찰리 쉰이 더 HIV 교육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주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요. 최근에 근황을 좀 취재해보니까 찰리 쉰은 또 에이즈 연구와 신약 개발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2년 충격적인 비주얼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일본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일본 록밴드. 전 세계 무려 3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엑스제팬. 다들 아시죠? 한국에도 팬들이 정말 많았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엑스제팬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1997년 리드 보컬 데야마 토시미츠. 이 토시가 돌연 탈퇴를 선언하면서 엑스제팬이 해체가 됩니다.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탈퇴를 한 토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힐링 음악을 할 거예요. 라며 일명 치유 음악가로 변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해체한 해로부터 무려 17년이 지난 2014년 세뇌 지옥의 12년으로부터 생환을 발견합니다. 이 책에는 토시 자신이 치유 음악가를 하며 속해 있던 홈 오브 하트가 사실은 사이비 종교단체였고 그 안에서 교주 마사야에 의해 철저히 세뇌된 삶을 살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토시는 자신의 앞으로 들어오는 저작권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을 교주에게 몽땅 바쳐야 했는데요. 교주가 12년 동안 토시에게 갈취한 금액만 무려 10억 엔, 단어로 약 1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저런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쩌다가 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건지. 토시를 처음 이 종교에 끌어들인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모리타니 가오리였다고 합니다. 에이. 아내 모리타니 가오리가 사실은 교주 마사야의 수많은 아내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결국 이제 책까지 쓴 거 보면 이제 나온 나오게 거죠. 된 거잖아요. 이젠 나온 거죠. 예, 이젠.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 2006년에 토시에게 엑스제팬 재결합 제안이 들어왔는데 과거에는 엑스제팬은 악의 근원이다 라면서 탈퇴를 종용했던 교주 마사야가 재결합해 이렇게 선뜻 재결합을 허락한 겁니다. 돈 벌려는 거 아니에요? 재결합을 허락하면서 대신에 모든 수입은 마사야 자신에게 줘야 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토시가 결국 나는 이용만 당하는구나 하고 엑스제팬 멤버이자 절친인 요시키에게 도움을 청해서 마침내 사이비 종교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전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모두가 입을 모아 은폐하려는 암흑 속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쫓는 사람. 바로 특종 전담팀 스포트라이트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B사의 특종 전담팀 스포트라이트는 폭탄급 파괴력의 기사를 보던 교회가 수년간 성직자의 학대를 허용했다. 어머머. 가톨릭 신부 존 지오관은 130명 이상의 어린이를 성추행했으며 일부 여러 사제들까지도 아동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종교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까지 정말 난항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팀은 경찰 수사처럼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보스턴 지역 신부 인명부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그중 병가나 전출이 잦은 다소 미심쩍은 신부들을 추려내기 시작했고요. 어렵게 피해자들을 만나 증언을 채록했지만 진실을 은폐했던 가톨릭 고위 관계자 또 사건 담당 변호사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을 파헤치지 말라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직자의 성추행은 신체적 학대를 넘어 영적인 학대입니다. 이런 걸 보도하지 않는 게 언론인입니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팀은 언론이 다시 한번 진실을 은폐한다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염려했고요. 결국 취재한 사실을 그대로 세상에 공개하게 된 겁니다. 결국 신부 지오관은 아동 강제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감옥에 수감됐고요. 이후 용기를 낸 피해자 증언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보스턴 대교구 성직자 249명 성추행으로 추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집단적으로 그냥 조직적인 네. 범죄였던 거죠. 결국 이렇게 세상을 향해 용기 있는 보도를 전한 스포트라이트 팀은 2003년 퓰리처상을 수상하면서요. 이런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의 생생한 고통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수상의 기쁨도 수그러집니다. 1971년 6월 13일자 미국 대표 일간지 N 일간지를 펼쳐던 미국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 충격을 고발한 이는 바로 데니얼 엘스버그.
그는 미국 국방부의 1급 기밀 문서 작업에 참여할 정도로 잘 나가는 군사 분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 정부의 충격적인 기밀을 알게 되는데요. 1964년 북베트남군이 미군에게 선제 공격을 가해 교전이 벌어진 통킹만 사건은요. 알고 보니 북베트남이 먼저 도발을 했다는 내용으로 일부 조작을 한 것이 펜타곤 문서에 적혀 있던 겁니다. 즉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일부러 이 사건을 연출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베트남과 프랑스의 전쟁에서도 프랑스에게 은밀하게 군사 원조를 하는 등 실제 개입을 해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진짜 큰 사건이네. 그렇습니다. 조국이 무의미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엘즈버그는 결국 서류 가방에 펜타곤 페이퍼의 일부를 숨겨서요. 미 국방부를 빠져나와 긴밀히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수일 동안 서류를 조금씩 빼돌렸고요. N신문사의 베트남 종군 기자였던 닐 시엔에게 펜타곤 페이퍼의 사본을 넘겼고요. 이 소식이 대서특필되자 미국을 넘어 전 세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밀 문서를 허가없이 유출시킨 데니얼은 정부 재산 절도, 간첩 혐의 등 12개 중범죄로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데니얼의 모든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용기 있는 고발로 세상을 뒤흔든 펜타곤 페이퍼 특종. 이는 지금까지도 언론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판례로 남긴 기념비적인 특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N사의 로고가 크게 박힌 축구공을 만드는 사진이었는데요. 저거 유명하죠. 이 사진 속 아이는 파키스탄의 12살 소년 타릭으로요. 소년의 애처로운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이 사진을 세상에 공개한 곳은 보도 사진의 선구자로 불리는 매거진 라이프지였습니다. 라이프지 6월호에 실린 이 한 장의 사진이 고발한 아동노예 충격적인 실상이 또 있습니다. 하루 11시간 이상 노동력을 불법 착취당한 아이들의 임금은 고작 300원에서 400원 뿐이었다는 사실. 또 축구공에 스티커를 붙일 때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강한 독성 때문에 아이들이 시력을 잃는 일도 부지기수라는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N사는 아동 노동의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로 돌리기에만 급급했는데요. 결국 이에 분노를 일으킨 전 세계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였고요. 결국 N사는 정식 사과와 함께 작업 요건 등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FIFA 측에도 1996년에 FIFA 라이센싱으로 생산되는 축구공 및 용품과 관련해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축구공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 살던 리처드 러빙과 밀드레드 제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연인의 임신 소식에 무뚝뚝한 남자 리처드는 달콤한 말 대신에 조그만 땅에 손수 집을 지어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한창 깨가 쏟아지던 신혼 5주차. 그들의 집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25살, 18살의 어린 부부를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부부의 죄목은 결혼. 백인 남편과 흑인과 북미 원주민의 혼혈인 아내가 결혼을 해서 버지니아 주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밤중 경찰의 급습으로 체포된 부부는 버지니아 주를 떠나는 조건으로 인종 순결법을 채택하지 않은 워싱턴 DC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낯선 타영에서 리처드는 벽돌공으로, 밀드레드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세 아이를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왜 고향을 떠나야지?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라는 의문은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결국 리처드와 밀드레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주 법원은 신은 각각의 인종이 다른 대륙에 살게 하셨다. 이는 인종이 섞이게 할 의도가 없으셨음을 나타낸다. 라며 유죄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위협까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사건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결국 이 소송은 미국 전역에 관심을 모으며 1967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는요. 인종을 이유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라며 러빙 부부의 유죄 판결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미국 인권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면서 위헌 결정이 난 이 6월 12일을 러빙데이라고 부르며 매해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와이주가 이 법을 늦게 폐지를 했다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못 태어났을 수도 있는 그러네요. 마침내 이들 앞에 우아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11살의 어린 소녀 조시였죠. 고작 11살밖에 안 된 그녀가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던 이유. 바로 그녀의 아버지 짐 제츠가 췌장암 말기로 이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난 나중에 내 결혼식에 아빠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 이같이 아빠한테 얘기를 전했고요. 짐 제츠 역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딸의 결혼식에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전부터 이들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진작가 린제이 빌라토로가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고요. 그녀는 아빠 짐 제츠와 딸 조시가 지금이라도 결혼식장에 함께할 수 있도록 조시의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마침내 조시의 11번째 생일에 맞춰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어쩌면 함께하는 마지막 생일일지 모르는 그날, 아빠 짐 제츠는 딸 조시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맞춰 결혼식장을 걸어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지금 함께 걷는 이 순간이 딸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항상 내 딸의 이 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훗날 있을 조시의 진짜 결혼식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이 결혼식이 딸 조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리고 아빠가 남겨주고 간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자, 지난 2014년 인도 자르칸드의 한 마을에서 18살 소녀 만글리 문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전부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었는데요. 자, 운전사가 딸린 차를 타고 온갖 블링블링한 액세서리로 장식한 신랑! 신랑이 누구냐? 바로 개, 멍멍이었던 거예요. 신랑이 개였다고요? 진짜 동물이었다고요? 자,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이 마을은 여성들이 정식 결혼 전에 개와 결혼하는 게 전통으로요. 그 이유는 신부와 가족, 미래 신랑이 받을 불운을 일단 개가 대신 가져간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참고로 이 신랑 강아지는 아무 강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떠돌이로 발견된 개여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뒤에 이게 중요합니다. 반려견으로 평생 같이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커플은요. 무려 약 71번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요? 결혼식만 70번이 넘게 해던 거예요. 그럼 이혼을 69번 한 거잖아요. 매 주말 결혼을 해도 1년 더 걸려요. 그렇지, 1년 그러네. 52주인데. 진짜 너무 많이 한 거야, 정말. 자, 이 정도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 거냐? 결혼식 매니아인가? 라고 불려도 마땅한 이들. 영국의 알렉스 펠링과 리사 간트 커플인데요. 지난 2011년 자신들만의 특별한 결혼식 장소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이들이 내린 결론로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날의 전통에 맞게 각국의 특색에 맞게 결혼식을 올려보기로 한 겁니다. 무려 5개 대륙 65개 나라에서 총 71번의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와. 자, 그들의 첫 번째 해외 결혼식 장소였던 카우보이의 고장 캐나다 서부 엘바타에서 저렇게 말을 타고 결혼식을 올렸고요. 자, 탱고의 도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탱고를 추는 결혼식. 자, 미국 라라랜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 와인바에서 뱀파이어 분장을 하고 할로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는 현지 주민들과 함께 전통 결혼식을 올렸고요. 그리고 파나마에서는 파나마 전통 부족 엠베라족의 문신을 새긴 채 예식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남아공 최대 부족인 줄루족의 의식대로 결혼식을 올리는 등 그야말로 각국의 전통 혼례를 죄다 섭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도전 지구 결혼 탐험대를 펼친 이들이 최고의 결혼식장으로 꼽은 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다. 자, 바로 지난 2012년 21번째 결혼식을 올렸던 페루를 꼽았습니다. 페루에서의 전통 결혼식에 향기로운 기름 냄새, 음악 연주, 타오르는 연기 등 모든 것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적극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커플의 결혼 당일 사진입니다. 자,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9월 결혼식 당일에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사진 속 주인공은 뉴질랜드의 라디오 방송국인 FB 방송국에서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낯선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프로그램의 참가자 에런 슈어먼과 쉐드 필입니다. 자, 참고로 낯선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지원자들을 가장 잘 아는 가족과 친구들이 내 자식 혹은 내 친구가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릴지를 결정해서 커플을 맺어주는 겁니다.
에런과 셰드가 처음 만나 결혼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결혼식을 올린 직후 하와이로 행복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깨부꾸면서 달달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자, 참고로 에런 쇼먼과 셰드 필 부부는 낯선 사람과 결혼하기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네 번째 커플인데요. 지난 1999년에 결혼한 폴라 제인 부부, 또 2003년에 결혼한 스티브 커쇼 부부, 2007년 결혼한 샨텔 폴 부부 또한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 우마 서만, 카를라 브루니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톱스타나 유명인과 연문을 뿌리며 소위 악마의 여성 탄력을 자랑했는데 대단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엔 믹 제거의 또 다른 스캔들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들썩이게 됩니다. 전기 작가 크리스토퍼 앤더슨이 믹 제거의 전기 서적을 출간했는데요. 이 전기 서적에는 충격 스캔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4,000명의 여성과 무려 400명의 남성과 잤다. 400명의 남성과 다른 거를 잘못 오버한 거 아닙니까? 술 한 잔을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적 지향을 떠나서 뭐 이건 뭐 그런 것도 취향일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적인 취향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만 일단 그 수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4,000명이 너무 하죠. 사실 이 전기 서적이 출간되기 전부터 글램 록의 대부라 불렸던 세계적인 슈퍼스타 고 데이빗 보위도 연관이 돼 있었는데요. 1973년 믹 제거는 세계적인 히트곡 NG를 발표한 후 노래 속 NG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또 하나의 스캔들이 터지는데요. 바로 믹 제거의 절친인 데이빗 보위의 부인 안젤라가 노래 속에 NG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젤라 보위는 남편의 친구와 바람이 난 세기의 불륜녀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17년이 지난 1990년 안젤라 보위가 미국의 유명 토크쇼 조안 리버스 쇼에 출연해 충격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야? 당시 믹 제거와 썸씽이 있었던 사람은 자신이 아닌 남편 데이빗 보위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출했다 돌아온 후에 믹 제거와 남편이 함께 침대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했다. 술 한 잔 하고 잤겠지. 그럴 수 있잖아. 걸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냥 뭐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믹 제거의 자유연애 국경까지도 가뿐히 초월합니다. 1977년 롤링스톤즈의 캐나다 투어 공연에서 믹 제거에게 한눈에 반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피에르 트리도의 부인인 마거렛 트리도입니다. 트리도라는 성 익숙하지 않습니까? 트리도 지금 총리잖아요. 그렇죠. 현재 캐나다 총리인 저스틴 트리도의 어머니신 거죠. 근데 그분이 소위 사생팬이 되어 믹 제거를 쫓아 뉴욕까지 갔습니다. 정말 국경과 신분을 뛰어넘는 대단한 매력의 소유자인 것만은 확실하네요. 영국의 전설적인 락그룹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 또 신이 내린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 그리고 그 둘 사이의 한 여성 패티 보이드인데요. 자, 그런데 이들의 연애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팝의 역사를 바꾸는 레전드로 남은 이유, 바로 패티 보이드가 팝계를 뒤흔든 희대 뮤즈로 비틀즈와 에릭 클랩튼의 음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1964년 비틀즈의 첫 영화 하드 데이즈 나이트의 촬영장에 모델이었던 패티 보이드가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자, 조지 해리슨이 패티 보이드에게 첫눈에 반하고 만 것인데요. 이후 이 둘은 불타는 연애를 하다 1966년 1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조지는 패티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이 노래로 만들었죠.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바로 에비 로드에 수록된 Something. 아 노래 너무 좋아. 최고. 요즘 오상진 씨에게 딱 맞는 노래군요. 예. 네. 이 기사를 취재를 하고 나서 신혼일기를 찍었으면 이 노래 틀고 이거 불렀을 거예요. 네. 아 정말 아쉽네요. 자, 노래말에 패티를 향한 조지의 따뜻한 사랑이 저처럼 넘쳐 흐르는데요. 하지만 그 뜨거웠던 사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자, 조지 해리슨이 인도 종교의 사상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아내 패티 보이드를 등한시했기 때문이었죠. 진짜? 자, 그런데 이때 패티 보이드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질투심 유발 작전을 쓰게 되는데요. 그의 대상은 바로 에릭 클랩튼이었습니다. 정말 아이고야.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녀의 작전대로
둘의 미묘한 관계를 눈치챈 조지는 다시 아내에게 돌아왔고요. 에릭은 역시나 보기 좋게 차여버리고 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에릭 클랩턴은 무슨 죄입니까? 완전 이용당했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때 사랑에 대한 좌절, 패배감을 다시 이분도 노래로 승화시키고 만. 아하. 그래서 명곡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그 노래가 바로 다들 잘 아시는 레일. 지금 막 애원하잖아 막. 표정이 박지가 않아요. 그래도 사랑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패티보이드에게 실현당한 고통을 모두 토해낸 그는 결국 친구 조지 해리슨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이미 한 번의 불화를 겪었던 조지 해리슨은 이 사실을 알고 결국 패티보이드와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1979년에 설마가 사실입니다. 설마 사람을 잡네요, 이제. 결국 에릭 클랩튼은 꿈에 그렸던 여인 패티보이드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진짜 좋아했나 보다. 아니, 뭐, 평가에 뭐 어떻게 알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패티보이드는 세계 뮤즈였다. 이거는 확실하네요. 2010년 2월 미국 버지니아주 오즈본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신임과 사랑을 받던 교사 케빈 릭스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럴 리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에요? 교사 릭스가 체포되자마자 무려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그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신임이 두터웠나 보다. 진짜 좋아했나 보네. 이게 뭔가 약간 음모에 휘말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자, 하지만 모두 그의 추악한 두 얼굴에 속은 거였습니다. 아유, 진짜? 그의 집 더 토이룸이란 방에서 끔찍한 증거까지 발견. 성폭행한 과정을 세세히 적은 일기와 사진, 그리고 영상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환자네, 환자. 환자다, 환자. 악마다, 악마. 일기를 썼대. 그리고 10대 제자들과 자연스럽게 둘만 있는 자리를 만든 뒤 선생님이 주는 술은 괜찮아. 이 정도는 마셔도 돼.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잠들면 어린 소년들을 성폭행한 거죠. 게다가 그의 범죄는 갈수록 진화해 아동 포르노까지 제작. 야, 진짜 악마네요, 악마. 교육자라는 책임을 뒤로한 채 어린 소년들을 유린한 악마. 꼭 죗값을 톡톡히 치르길 바랍니다. 2002년, 2005년, 2008년까지 총 3개 시즌 방영. 조폭 가문의 여자가 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드라마 고쿠센. 이 고쿠센은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만큼 출연했던 스타들이 다 스타덤에 올라 스타 등용문으로도 불렸습니다. 그중에서 노다 다케시 역을 맡은 배우 나리미야 히로키는요, 상큼한 외모에 가만히 있어도 샥 올라가는 입꼬리로 여심저격 탕탕! 귀엽네. 와, 훈훈하다. 이 드라마 고쿠센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는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며 일본 인기 배우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12월 9일 일본 주요 언론사에 도착한 한 팩스. 그 팩스에 담긴 내용은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앞으로 더 악의적으로 폭로되면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이제 그만 연예계에서 사라지고 싶다. 어머. 자필 편지의 발신인은 바로 나리미야 히로키. 참고로 인기 스타였던 만큼 그는 당시 4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었고요. 최근 합류한 드라마는 이미 촬영 중이던 상황. 그가 갑자기 은퇴를 결심한 이유는 친구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충격 스캔들 보도로 일본 연예인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통한다는 F 주간지는요. 나리미야 히로키 코카인 흡입 의혹 현장 사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어머. 사진 속 테이블 위에 하얀 가루가 코카인이라는 추측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보도 즉시 나리미야와 소속사 측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이 기사를 강력 부인. 그 뒤 역시나 나리미야의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의혹을 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는 약물 의혹과 함께 그의 이미지를 정말 완전히 추락시킨 또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보자인 남성 A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은연중에 나리미야 히로키가 동성애자라는 걸 폭로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인 건 나리미야를 벼랑 끝, 아니 연예계 끝으로 내몬 사람의 정체. 제보자는 4년 전 클럽에서 만나 절친한 친구로 지내왔다는 남성 A씨.
친구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너무하네. 아무튼 A씨가 나리미아를 팔아 제보를 한 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나리미아 히로키의 연관 검색어와 기사 모두에는 약물 중독 이런 기사만이 도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리미아 히로키의 옛 친구였던 제보자 A씨는 뻔뻔하게도 제보 대가로 100만 엔을 준다길래 말했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리고 친구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요. 이렇게 씁쓸한 변명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100만 엔이 탐났던 거네요. 그죠? 이건 너무 큰 배신이네요. 1995년 영국의 한 유력 일간지 조사. 전 세계 영화 비평가들이 꼽은 가장 위대한 배우. 바로 찰리 채플린인데요.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난 찰리 채플린은 1912년부터는 미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미국 영화의 개척자로 불렸던 영화 제작자 맥세넷에게 인정을 받아서요. 배우뿐 아니라 직접 영화를 연출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엄청난 천재성을 발휘, 미국 무성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즐거움을 얻으면 얻을수록 미국에서는 그를 쫓아낼 궁리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왜죠? 그 이유는 시대와 세대를 불문한 그의 명작들 때문이었죠. 1936년 현대 기계 문명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영화 모던 타임스. 그의 작품에서 유난히 정치적 풍자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많자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 그는 공산주의자가 틀림없어요. 위험인물입니다. 라며 근거 없는 누명을 씌우기에 이른 겁니다. 또 저렇게 갔군요. 당시에 뭐 색깔 논쟁, 그 메카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을 휩쓸면서 막 낙인 찍어가지고 맞아요. 사람을 잘라내고 그런 일들이 영화계에서도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결국 1952년에 영화 라임라이트의 개봉을 위해 고국인 영국으로 간 사이 미국 정부는 그를 추방.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찰리 채플린이 알았다면 미국에 더욱 배신감을 느꼈을 만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1950년대 초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영국 국내 정보부인 MI5에 찰리 채플린이 공산주의자인지 확인봐라. 이렇게 뒷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02년 영국 정부가 기밀을 해제한 문서에서 발견한 거기 때문에 채플린 사후에 밝혀진 것입니다. 와, 그럼 저게 그냥 그랬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군요. 카더라가 아닙니다. 와, 증거가 있는 거죠. 너무하네. 한편 찰리 채플린은 이념적으로 중립국인 스위스에 정착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영토 분쟁 지역인 크림반도를 명제로 깊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이때 그로이스만 총리의 옆을 우직하게 지키며 누구보다 바쁘게 업무를 소화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통역관 스타니슬랍 예조프. 그로이스만 총리는 수년간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필한 그를 각별히 여겨서 각국의 고위급 비공개 회담의 통역을 모두 예조프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주변 정치인들 역시 예조프에 대해 겸손하고 성실한 역대 최고의 외교관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 스타니슬라프 예조프 씨, 당신을 반역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스파이? 아, 설마 러시아 그러면? 그가 체포된 이유. 러시아의 스파이라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와, 진짜. 와, 정말 옛날에나 있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반역자죠, 반역자. 와.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스타니슬라프 예조프가 통역사로 일하기 전 우크라이나 외무부에 소속돼 있을 때부터 특수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요. 동료들이 주고받는 내부 정보를 감청 및 수집, 그리고 각종 정부기관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러시아 측에 고스란히 넘겨왔다는 겁니다. 제보를 받고 우크라이나 보안청이 그의 저택을 뒤졌는데 그가 외무부에서 무단으로 수집한 문서를 발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네. 한편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예조프의 체포 소식을 전해 듣긴 했지만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며 무고함을 주장했고요. 예조프는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부당한 처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스파이 논란의 진위 여부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형법에 따라 반역죄로 기소된 예조프는 올해 12월 말까지 구금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정말 국가를 배신한 배신자일까요?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페어필드 고등학교. 여자 크로스컨트리부의 라커룸을 점검하던 학교 수위가 라커룸 화장실에서 무언가 수상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몰래카메라. 아유, 지겨워.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자마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일리노이주 경찰. 다행히 블랙박스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곧바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런데 이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자 학교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누구야 또? 설마. 여학생 라커룸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범인은 이 학교의 수학교사이자 여자 크로스컨트리부의 코치인 티모시 고잉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와. 와 아니, 정말 돌았네. 자기 저 제자잖아요. 우와. 근데 정말 멍청해서 고맙다 진짜. 그런데 말이죠. 동료 선생, 제자들 모두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드러난 그의 파렴치한 만행들.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이 수시로 오가는 라커룸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걸로 모자라서요. 심지어 원정 경기로 타지 호텔에 머물렀을 때도 선생님이 먼저 가서 호텔 점검하고 있을게. 개인 소지품 두고 온 게 있나 체크하고 나갈게. 열심히 사네요. 진짜 부지런하다. 열심히 살죠. 아우. 이 티모시의 아주 슈레기 같은 행동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런 짓을 하다니 끔찍하다! 라며 학부모들은 물론 미국 전역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학생들을 배신한 티모시 고잉은 현재 미성년자 성착취 및 음란물 보관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감옥으로 고잉을 했군요. 영원히 고잉이네요 진짜. 바이바이. 이 로고에는 아주 충격적인 비화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산업 스파이가 만든 로고란 점이죠. 그래요? 당시 미국 스포츠 업계 1위는 선이 3개가 있는 로고로 유명한 A사였습니다. 그래서 A사를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N사의 수석 디자이너 피터 무어는요. 빨간색, 검은색 등 화려한 색깔을 넣은 파격 그 자체 에어조 B1을 선보였습니다. 전설의 모델이죠. 예술이었죠. 세 번째 에어조 B3 역시 초대박을 치면서요. 피터 무어는 스포츠 디자인의 신으로 추앙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어조 B3 출시 이후에 업계에서 요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피터 무어가 라이벌사인 A사의 사주를 받아 산업 스파이로 변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조 B 시리즈를 망치기 위해서 로고 디자인을 대충 무성의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실제로 조맘때쯤 있었던 올스타 대회의 덩크슛 컨테스트에서 네. 마이클 조던이 자유투 라인에서부터 자유투 라인 뛰어가지고 점프. 날아갔던 그 장면에 대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거는 대충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렇게 사랑받았을까?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그래요? 저 디자인 폭망이었다면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끼리 그 싸우면 뭐해? 저 사람이 스파인지 아닌지만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뜬 소문이라기에는 피터 무어의 이후 행적이 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에어조 B3 출시 직전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심지어 피터 무어가 옮긴 회사가 바로 A사였던 거죠. 이건 좀 아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좀 냄새가 나네요. 아시겠냐 말입니다. 아니 이게 뭐 내가 이렇게 나한테 화낼 일이야 이게? 참고로 피터 무어가 A사로 가서 만든 로고가 바로 이 로고입니다. 그 유명한 산 모양의 삼선 로고인 것이죠. 그가 산업 스파이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신의 손, 대박 제조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저 두 로고 다 대박이 났잖아요. 아니 진짜 저 A사의 저 로고를 보는 순간 허탈하다. 저걸 단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그렇죠. 캄캄한 어둠을 뚫고 마들렌이라는 아무명을 가진 한 여성 스파이가 나치에 점령당한 프랑스로 잠입합니다. 그녀의 정체는 영국 특수작전국 SOE 소속의 무선 통신요원으로요. 나치 내부의 정보를 영국으로 전송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스파이는 스파이답지 않게 어딘가 좀 어설펐습니다. 아주 조용한 심야 시간대 마치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이 영국 특수작전국의 전보를 치고 나요.
밤에 막 타닥타닥타닥타닥. 혹시 읽으면서 아니야? 자, 독일이 말이야. 영국의 한대, 한대 따닥닥닥. 정말 자나깨나 보안이 생명인 스파이 치고는 너무나도 허술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다소 어설픈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녀의 본명은 누르운 니사 이나얏 칸으로요. 인도 남부 마이소르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프린세스, 공주였던 겁니다. 아니, 공주가 왜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네. 사연이 있습니다. 이 누르의 가족들은 프랑스 파리에 살았는데요. 1940년에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자 그녀의 가족들은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공주가 돼서 내 안위만 챙길 수 없어. 인간이 인간에게 저런 모진 짓을 할 수 없는 거야. 결국 영국에서의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특수작전국의 지원에 무선요원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생각만큼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멋있네요. 네, 예. 멋있네요. 그런데 당시 독일의 비밀경찰 게스타포의 뛰어난 추적 기술로 인력이 부족했던 영국 특수작전국은 교육을 미처 다 마치지 못한 신임 요원들까지 작전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적진에 급하게 투입된 누르는 스파이로서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누르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스파이 활동에 임했고요. 그 결과 나치의 정보를 영국으로 보내는 데 성공한 유일한 여자 스파이로 활동을 했는데요. 하지만 겨우 활동 4개월 만에 누르는 다른 이중첩자의 배신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뒤 죽음의 공장으로 악명 높은 나치의 다카우 수용소에서 총살을 당해 30세의 나이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술이나 이런 건 좀 어설펐지만은 그 정신만큼은 스파이로서 가장 프로페셔널이 아니었나. 에자키 글리땡 본사의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또 회사 앞으로 수차례 걸친 금품 요구 협박장이 도착한 건데요. 스스로를 21개 얼굴을 가진 괴인, 일명 괴인 21면상이라고 지칭한 범인은 자신이 보낸 협박장에 접선 장소를 잇따라 변경하다 약속한 당일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이후 범인들은 본격적으로 전 국민을 인질로 하는 독극물을 협박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메이저 신문사 4곳에 글리땡의 제품에 청산소다를 넣었으며 전국적으로 이 과자를 살포하겠다. 글리땡을 먹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적힌 협박문을 보내온 겁니다. 독극물 협박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글리땡 제품들을 모조리 철수시키는 동시에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은요. 이미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떨며 전 국민을 인질로 삼는 악랄한 범죄 수법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밀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은 물론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와 범인의 옆모습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했지만요. 범인은 이런 경찰들을 눌리기라도 하듯 또 다른 제과 기업인 마루다땡 식품과 모리나땡 제과로요. 협박장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섭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일본 전역이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요. 지난 2000년 2월 13일에는 결국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2017년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구두로 말할 것 같으면 1939년에 개봉해 할리우드 스튜디오 전성시대에 뮤지컬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화, 그리고 2008년 미국 영화연구소 AFI 선정 10대 판타지 영화 중 1위에 오른 오즈의 마법사 속 도로시의 루비 구두입니다. 구두굽을 탁탁 두드려야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소품인 거죠. 그러네. 예. 미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요,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았던 배우 주디 갈런드는 총 4켤레의 루비 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4켤레 행방, 첫 번째 구두는요, 미국 최초 국립박물관인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두 번째 구두는 영화 유산을 지켜야 한다며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함께 구두를 구매해서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 기증을 했다고. 잘 있네요. 세 번째 구두는 개인 수집가가 소장. 누굴까? 그리고 네 번째 구두는 오즈의 마법사의 열렬한 광팬이자 수집가가 경매로 소장한 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속 주인공 여배우의 이름을 따 지은 주디 갈런드 역사박물관에 대여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주디 갈런드 박물관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 설마. 그리고 대대적인 보도와 수사에도 단서 하나 남기지 않은 범인의 치밀함 때문에 좀처럼 수사망은 좁혀지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2015년 도로시의 구두를 찾아준 이에겐 10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약 10억 원에 달하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추억을 저 기억 너머로 묻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앞에 미국 국민들은 자신의 SNS에 기사를 퍼다 나르며 루비 구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 뜨거운 물결은 미국 정부와 FBI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죠. 이야. 자, 그런데요. 지난 9월 4일 정말 놀랍게도 구두를 찾았습니다. 우와. 고도의 함정 수사 끝에 신발이 있는 위치를 찾아냈고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10년간 잊지 않았는데 우리의 사랑을 보답받은 것 같아요. 나의 유년을 되찾아 기뻐요 라며 구두의 귀환을 대환영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5,000년 역사와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중국 사상 최대 규모 전시회인 플로렌스의 르네상스를 개최. 2012년 7월 9일 중국 CCTV에선 이 전시회 소식을 전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허위가 없네 라며 매우 황당해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천재예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작품 데이빗 아폴로상을 소개했는데 그 작품의 중요 부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외설은 보여주면 그래도 예술은 그렇죠. 허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래서 CCTV는 그날 바로 방영한 재방송에서 모자이크를 걷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이부치 하면서. 하지만 이미 모든 건 엎질러진 물. 이후 사태가 나아지긴커녕 논란에 더 불이 붙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전국구로 명작 옷 입히기 열풍이 불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자, 비너스상이죠? 아, 옷 멋있게 입으셨네. 네. 코르셋을 달아주겠네. 아이고. 네. 전자레인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머러스한 합성이네요. 네티즌들은 명작들 사진에 앞치마, 원피스, 심지어는 속옷과 수영복을 합성한 사진들을 올리면서요. 넥타이, 빨간벗고 넥타이처럼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예술을 외설로 여긴 CCTV의 잘못을 아주 위트 있게 꼬집은 것이죠. 그리고요, 참고로 네티즌들의 이런 해프닝에도 CCTV 측에선 그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자 CCTV의 어덜트 비디오, 성인 비디오 약자인 AV를 붙여서 한동안 CCAV라는 오명을 썼다고도 합니다. 해프닝이네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이고요. 혈액형은 A형. 키는 사과 5개 분, 또 몸무게는 사과 3개 분이에요. 뭐야? 바로 1974년에 탄생한 일본의 국민 캐릭터 헬로 고양이인데요. 자, 특징은 왼쪽 귀에 붉은색 리본 핀과 수염 3가닥, 또 입이 없는 캐릭터인데요. 정말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헬로 고양이. 고양이가 아니다. 뭐야? 토끼야? 개? 헬로 고양이는 개야? 고양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개구나, 개. 고양이면은 이제 코 쪽에 털이 나는데 쟤는 볼에 털이 나 있네. 그치? 자, 놀라운 관찰력입니다. 우와, 그렇잖아. 원래 여기 이렇게 나 있잖아, 고양이들은. 여기 나 있잖아, 여기. 여러분, 헬로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닌 뭐야? 소녀였습니다. 사람이에요? 자, 이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진 건 지난 2014년. 미국에서 헬로 고양이의 4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렸고요. Happy birthday! 당시 헬로 고양이 관련 저서를 낸 크리스틴 야노 씨가 이 전시회 큐레이터를 맡았는데요. 헬로 고양이 회사 측에선 고양이가 아니니 고양이라고 하지 말고 소녀라고 불러달라 하더군요. 소녀라고? 난 처음 알았어, 오늘. 아니, 그 수염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기 수염이 나왔잖아요. 자, 이것도 대반전입니다. 사실은 저건 귀미털이었습니다.
귀밑털 저도 없어요. 보송보송하게. 아니 소녀들은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귀밑털이 왜냐면 네. 이렇게 머리 묶고 나면 여기 자세히 남잖아. 보면 있어. 긴 분들이 있거든요. 40년 만에 밝혀진 출생의 비밀. 캐릭터의 명품 헬로 소녀의 반전 사연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기네스북 인증, 공식 또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아류작이 나온 게임. 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진 게임의 정체는요. 뭐지? 게임계 추억의 명작이자 전설이라고 불리는 테트리비. 다들 인정하시죠? 저거 안 아, 하는 이게 갑자기 노래가 막 귀에서 막 들리는 것 같네요. 짠짠짜라짜라 짠짠짜라 짠짠짜라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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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들렸는데. 이 전설의 시작 테트리비 게임은요 1984년 부소련의 과학 아카데미 소속 프로그래머 알렉세이 파지트노프에 의해 탄생됐는데요. 이 게임은 20세기 가장 히트한 게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전 세계인들을 그 매력에 흠뻑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에 멈출 수 없는 중독성 때문이었을까요? 테트리비가 개발된 지 3년 만에 미국에서 이 게임을 둘러싸고 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미국을 잠식시키려고 퍼뜨린 거래. 일부러 중독성 있는 게임을 만들어 이 게임에 해킹 툴을 심은 뒤 퍼뜨렸고요. 전산망을 교란시켜 미국의 군사 정보를 빼낸다는 것이었죠. 저런 낭설이 있었어요. 그때. 전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저런 낭설들이 실제로 돌았어요. 그럴싸한데요, 근데? 그래갖고 그때는 워낙 냉전 시대였으니까. 맞아. 네. 자,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죠. 자, 원 제작자 파지노프. 대체 이 게임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까? 파지노프는 테트리비를 개발한 뒤 무려 10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당시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테트리비는 무료 게임이지라고 생각할 만큼 무분별한 복제가 이루어졌고요. 게다가 그는 또 소련의 기관에 소속돼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소련 정부가 실질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자, 그래서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이었으면 진짜 난리 났을 텐데. 요즘이었으면 뭐 거의 게임 회사를 몇 개를 만들었겠지. 자, 어찌됐든 게임 하나로 세계를 대통합한 게임계의 영원한 레전드 테트리비. 오늘 이 명작 게임으로 추억에 빠지면서 밤 좀 지새워 보시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 영원히 간직할 순 없지만 수십, 수백에서 무려 수천까지 호가하는 명작입니다. 영원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싸요?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이 명작들은 자연이 낳은 명작 오브 명작, 바로 농산물입니다. 먹는 거네. 먹는 건데 뭐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나라 광주시 무등산에서 나는 수박과 일본 멜론의 가격, 저 가격이에요? 수백, 수천! 59만 8천 원? 하나가? 사실 집안 마트에만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인데 이 엄청난 가격이 매겨진 이유, 정말 명작, 자연이 낳은 걸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꿀맛인가? 자,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께 올리던 진상품 무등산 수박은요, 우리나라 순재래종 수박인데요. 무등산 중턱에 안개와 이슬을 먹으면 낙엽이 질 좋은 퇴비가 되어서요. 비옥한 토질 속에 재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수박에 비해서 당도도 2배 이상, 거기에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과 또 혈액순환에 좋은 아미노산인 시트룰린이 일반 수박보다 무려 20% 더 많이 함유돼 있어서요. 암과 노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보약 그 자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연 명작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에서 재배되는 주황빛깔의 유바리비 멜론입니다. 유바리시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명작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삿포로 중앙도매시장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 멜론이 2개들이 한 상자에 얼마? 3,2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3,200만 원? 이 하나. 그럼 한 통에 1,600만 원이야? 그렇습니다. 에이. 개당 1,600만 원짜리 초고가의 과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진이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이 명작, 아니 멜론의 탄생 배경. 1959년 유바리시의 농부들은 가장 단맛이 뛰어난 아루스 종과 또 칸탈루프 종 교배에 성공했고요.
그렇게 온 정성을 쏟아서 탄생한 멜론이 바로 이 유바리 B 멜론인 거죠. 자, 그래서 놀라운 게 이 멜론 종자는 농협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 최고 품질의 멜론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농부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자연의 위대함이 낳은 세계의 모든 농산물 그 자체로 자연이 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보르게세 미술관은요, 티치아노 베칠리오의 작품 신성한 사랑과 세속적 사랑 등 수많은 명작을 보유하고 있어 로마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2014년 9월 어느 날 이 보르게세 미술관에서 들려온 한 여자의 비명 소리. 말도 안 돼. 이게 어떤 작품인데? 이건 뭔데요? 뭐 도난당했어요? 설마? 훼손됐나? 훼손? 자, 한 여인이 이렇게 통곡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약 6달 전인 2014년 3월경. 자, 보르게세 미술관의 냉방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무척 노후된 상태였습니다. 아유. 그래서 작품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갤러리 내 온도와 습도 조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에 미술관 관장 안나 콜리바는 상사에 끊임없이 지원 요청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결국 그해 여름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보르게세 미술관의 에어컨은 고장이 났고 설상가상 미술관을 방문한 수천 명의 관광객들로 인해 온도와 습도가 한없이 올라간 상황. 어떻게.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림은 나무판 양쪽 끝이 심하게 뒤틀렸고 그 위에 있는 그림은 물감이 녹아내린 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만 거라. 버리겠다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저 예수라는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와 함께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거장화가 산치오 라파엘로의 1507년경 작품으로 인물들의 슬픔, 감정과 함께 숭고함까지 표현한 그야말로 완전함의 경지 그 자체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가치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상상을 초월하겠죠. 로마의 문화유산은 이탈리아의 것만이 아닙니다. 시대에 다시 없을 문화유산을 더욱더 소중하고 또 가치 있게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종 꿈을 그린 조선 최고의 걸작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당대 최고 예술품으로 칭송받은 이 명작이 피비린내를 풍기는 데스노트라 불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요? 믿으시겠습니까?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은 꿈속에서 한 노인이 알려준 대로 길을 따라가다 도원에 이르렀는데요. 잠에서 깨자마자 안평대군은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화가 안견에게 향했고 안견은 단 사흘 만에 완성해냈는데 그게 바로 이 몽유도원도인 거죠. 와우. 먹의 진한과 연함의 차이로만 산세의 웅장함과 솟은바위들을 거침없이 그려냈고요. 게다가 꿈의 세계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 완벽한 부감으로 나타내 현대 화가들도 매우 극찬하고 있죠. 게다가 남의 꿈이잖아요. 남의 꿈에. 듣기만 하고 저걸 네. 그려냈다는 게 대단한데요. 그리고 몽유도원도는 2개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문인 22인이 쓴 찬사가 실린 발문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댓글이 쫙 달린 거잖아요. 댓글 달린 거죠. 네, 추천사랑. 그런데 이 그림이 완성된 지 6년 후 안평대군의 형 수양대군은 왕위를 빼앗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수양대군이 끔찍이도 시기했던 그의 동생 안평대군은 역사 속에서 철저히 사라졌고요. 그리고 김종성, 박팽년, 성삼문, 이계 계유정난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 지체놓고 맑은 생각 고상하신 분 도가 절로 트여 초연히 세상 밖에 신선 사는 곳을 꿈꾸셨네. 바로 몽유도원도를 보고 찬사를 쓴 문인들입니다. 당시 최고 문인들이 만들어낸 명작이 살생부가 되어버린 셈이죠. 아이고. 이 비극적인 역사를 품고 있는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의 D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송림사에 자리 잡고 있는 칠곡 송림사 5층 전탑. 그런데 1959년 탑 수리 과정에서 한 유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금동제 사리기. 그런데 금동제 사리기가 2002년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이 개최한 사리신앙의 미술을 전해 전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비행기로 운반하던 중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료는 단 70만 원. 에이, 너무 적다. 70억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럼.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금동제 사리기가 문화재로는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저런 일이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동안? 지금까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가 지정한 목재 문화재에 한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유 문화재의 경우 의무가 아닌데요. 문화재 관리 현황에 따르면요.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 336건 중에 단 64건만이 국내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한 안타까운 예로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개인 소유의 국가 문화재인 선교장에서 누전으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당시 이 선교장은 화재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차라리 좀 보조금을 드린다거나 이게 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뭔가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겠는데. 물론 정부에서 문화재가 훼손됐을 경우에 보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자면 사유 문화재의 경우에도 정부나 혹은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정확히 마련되고 또 보험 가입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사후적인 거고 너무 사후적이죠.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지만 어쨌든 문화재를 대하는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들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